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4일 JTBC 아침 N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상품에 매긴 관세만큼 상대국에 같은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 관세 방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4월 1일까지 관세율을 정할 예정인데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우리나라도 포함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우크라이나와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일방적인 협정 주도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에서 예정된 증인들의 신문을 끝내면서 이제 선고가 언제 이루어질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추가 변론이 하루 더 예정됐는데 헌재는 이르면 3월 초 결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대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무역 관계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면서 상대국이 매긴 관세만큼 똑같이 되갚는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백악관이 면제나 예외를 기대해서는 안 될 거라고 강조하면서 우리나라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13일 상호 관세 부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각국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년 동안 미국이 교역 관계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And this is going to be what pays down to $36 trillion in debt and all the other things. And this is going to be this is an amazing day. I think this is going to be a very big day and in a very positive way for our country.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 적자를 키우는 모든 요인을 고려해 나라마다 맞춤형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면서 면제나 예외를 기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로 대부분의 교역에 무관세를 적용받는 우리나라도 상호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실제 미국 고위 당국자는 미국을 이용해온 나라로 한국을 특정해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미 상무부는 4월 1일까지 국가별 검토를 마친 직후 상호 관세가 실질적으로 적용될 것이라며 협상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But remember, if they drop their tariffs, prices for Americans are coming down. Our production's going up and our costs are going down. Remember, it's a two-way street. 이날 기자회견에선 국제무역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쥐려는 전략이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며 공정성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지부를 찍겠다고 나섰지만 당사자인 우크라이나와 또 유럽 국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평화협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민준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 트루스 소셜에 끔찍하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끝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중재해 전쟁을 끝내겠다는 겁니다. 러시아도 미국과 협상에 나설 대표단 구성 준비를 시작했다며 화답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대화하겠다는 정치적 의지가 강조됐다며 평화적인 협상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주도의 종전 협상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쟁 당사자인 우크라이나와 안보 동맹을 제치고 러시아와 먼저 접촉한 데다 러시아 편에서 협상 테이블을 준비한다는 반발입니다. 실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무엇을 허용하고 불허할지는 자유주의 세계 지도자인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협상을 주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자신을 배제한 협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받아쳤습니다. Коли він хоче зробити все, щоб перемовини у нього були двосторонні, він зі Сполученими Штатами Америки, і ми просто не зможемо акцептувати як незалежна країна будь-які домовленості без нас. 우크라이나와 미국 간 회의가 우선순위며 푸틴을 막을 계획이 수립된 뒤 러시아와 대화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협상 중재는 미국이 국제질서 수호를 이끌어온 일극 체제를 더 이상 고수하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패권 국가로서 비용 지불을 거부하며
비용은 동맹에 떠넘기려는 행보가 더 뚜렷해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한 번 더 열기로 했습니다. 탄핵 심판의 선고 날짜는 추가 증인을 채택할지에 달려 있는데요. 만약 증인 신문이 더 없다면 이르면 3월 초에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변론이 시작된 지 10분 만에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작심한 듯 종이에 써온 불만들을 읽습니다. 중요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기각이 되었습니다. 구체적 설명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것인지 저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요구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증인 채택 문제 등을 오늘 재판관 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만일 추가 증인 신청이 모두 기각되면 윤 대통령의 최후 변론을 거쳐 다음 달 초 중순에는 선고가 유력합니다. 다만 추가 증인을 채택해 변론 기일을 더 잡을 경우 그만큼 헌재의 결정도 미뤄집니다. 헌재는 일단 오는 18일에 9차 변론을 한 번 더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지금까지 나온 서면 증거를 조사하고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 입장을 2시간씩 듣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는 최종 의견 진술도 예정돼 있습니다. 통상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는 약 2주가 소요됩니다. 추가 증인 신문 없이 18일 변론이 마무리되면 이르면 3월 초 탄핵소추 인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반대로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합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여자 프로배구 김연경 선수가 이번 시즌을 끝으로 은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성적과 관계없이 서두르지 않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일 김혜란 선수의 은퇴식에서 김연경 선수가 했던 이 말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어제 흥국생명의 8연승 후 김연경 선수 이 발언이 어떤 의미였는지 질문을 받았는데요.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하겠다며 얼마 남지 않은 시합을 잘 마무리할 거고 많은 분이 마지막 경기를 봐주셨으면 한다고 답했습니다. 4월에 시즌이 끝나기 전 경기를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시즌 중에 미리 알리게 됐다고 했습니다. 근데 시기적으로 이제 언제가 좋을까 계속해서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기자분이 질문을 주셔서 자연스럽게 좀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잘 된 것 같고요.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 내린 선택이라면서도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는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함께 인터뷰한 정윤주 선수도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얘기였는지 놀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만 좀 예정이 돼 있어서 그런지 저는 좀 괜찮은데 이제 오늘 들으신 분들은 많이 조금 충격하고 있지 않을까 웃으면서 끝까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일론 머스크가 백악관에 아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최고 실세를 인증하는 장면이었다는 평가였는데 아들 X의 행동과 말도 화제가 됐습니다. This is X, and he's a great guy, high IQ. He's a high IQ individual. 지난 11일 머스크는 아들 XA12와 함께 백악관을 찾았습니다. 5살 소년답게 코도 파고 익살스러운 장난을 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그런데 온라인에선 X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말이 화제가 됐습니다. The presidency is to restore democracy. This may seem 저희가 자막을 달진 않았는데 이 말이 당신은 대통령이 아니야, 어서 나가 이렇게 들린다는 겁니다. 누리꾼들은 아버지가 한 말을 반복하는 거 아니냐 논란을 퍼뜨렸는데요. 화장실에 가고 싶다, I need to pee 이렇게 들린다며 귀엽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이가 주목을 받자 일론 머스크의 전 연인이자 X의 생모 그라임스는 이렇게 아이가 대중 앞에 나서선 안 된다, 예의 바르게 행동해서 다행이라며 한숨을 쉬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달 머스크가 아이를 계속 드러내게 둘 거냐는 말엔 나는 승인한 적이 없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으며 개인적인 비극이다 이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한 동물 구조단체가 창문 밖으로 강아지가 던져졌단 말을 듣고 구조에 나섰습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도 함께 공개했는데요. 동물구조단체 위액트가 지난 10일 있었던 일이라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한 여성이 강아지를 들어 올리더니 옆에 있던 또 다른 남성 강아지를 밖으로 내동댕이 칩니다. 두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옆에 있던 10살 아이가 숨가쁘게 1층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이 강아지 다리에 뼈가 부러졌습니다. 단체가 관련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갔을 때 보호자는 결코 동물학대가 아니라며 안고 있던 개가 갑자기 팔을 밟고 뛰어내렸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점프를 한다고 치고 여기에서 쿵 뛰었으면 여기서 팍 뛰었으면 그냥 밖에 즉사예요. 위액트 측은 6시간 동안 대치한 끝에 보호자를 고소 고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강아지를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강아지만을 의지했던 10살 아이에게도 치료 과정을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개엄날 국회 봉쇄의 이유는 포고령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국회를 무력화할 의도가 없었다는 윤 대통령의 말과 달리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이런 어디에도 법적 근거가 없는 포고령 때문에 경찰 수뇌부가 국회를 봉쇄했던 겁니다. 이자영 기자입니다. 시종일관 답을 피하던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국회 봉쇄에 대해선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본인도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란 혐의를 피하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김 전 청장은 개엄 당일 밤 10시 48분 안전을 위해 국회 통제를 시작했는데 국회의원들이 출입을 요구한다는 보고가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법적 검토를 거쳤고 11시 7분부턴 국회의원, 출입기자 등을 들여보내라고 지시했다 강조합니다. 1차 차단할 때는 질서 유진 차원에서 차단이 이루어졌고 그게 조금 잘못됐다는 조치인 거 알고 바로 해제를 한 것입니다. 참모들이 논의한 게 이게 계엄 선포가 됐지만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하는 거는 이건 막을 근거가 없다. 그게 제일 큰 논거였죠. 이 사람들은 들여보내줘야 된다. 예. 그래서 청장에게도 그렇게 건의를 하고. 예. 하지만 11시 37분, 30분 만에 2차 통제가 시작됐습니다. 이때부턴 국회의원들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김 청장은 계엄 포고령 1항, 국회 포함 일체의 정치 활동 금지가 근거였다 설명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국회 전면 차단이 필요하다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 포고령이란 근거에 의해서 상급청의 지시에 따라야 된다고 그러니까 생각했습니다. 청장도 그렇게. 국회 활동까지 금지하려 했던 불법 포고령에 따라 국회 봉쇄가 이루어졌다는 걸 경찰 수뇌부의 입으로 확인한 셈입니다. 포고령 1호는 11시 23분에 발령됐고 경찰은 정치 활동 금지를 담은 포고령을 보고 11시 37분 이를 시행한 겁니다. 이를 당시 경찰을 지휘한 당사자가 인정한 증언이었습니다. 김 청장은 계엄 선포 3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과의 안가 회동에서 비상계엄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하달한 계엄 문건은 읽어보지도 않고 바로 파쇄했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평소에도 어떤 보고 문서를 보면 제 스스로 파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갖고 있으면 증인한테 불리하거나 위험하다고 생각해서였어요? 그런 인식도 없었습니다. 다만 문건에 22시 국회라고 적혀 있었던 사실은 기억난다고 말했습니다. JTBC 이자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 상관인 조태용 국정원장을 증인으로 불렀는데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의 말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관은 직접 30분 동안 파고들면서 당시 상황을 질문했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홍 전 차장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듣고 받아 적은 메모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런데 14명인지 16명인지 명확하지 않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증인은 그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나요? 11시 6분이면 홍장원 차장은 거기가 아니고 그 청사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홍장원 메모가 한 개가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세 번째 메모, 즉 12월 4일 오후에 늦은 오후에 보좌관이 기억을 더듬어 새로 써준 메모가 이 메모인데 결국 메모가 4가지가 있는 셈입니다. 처음엔 홍 전 차장이 직접 메모를 썼지만 보좌관에게 다시 쓰도록 시키는 과정에서 각기 다른 버전의 메모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국회 측 신문이 시작되자 조 원장은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등 메모 속의 체포 대상자가 14명이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두 번째 버전. 네. 거기에는 몇 명을 적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제 기억엔 14명으로 생각되는데 홍 전 차장 보좌관이 기억에 의존해 메모를 다시 쓰면서 직책이나 이름만 쓴 경우가 있을 뿐 체포 대상자 명단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헌법재판관들도 홍장원 메모에 관한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이 자신에게 오늘 밤 이재명을 잡으러 다닐 것 같다고 말했지만 내일 얘기하자고 답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내일 아침 회의 때 다 우리 국정원이 하게 돼 있는 일을 의논을 하는 거로 하자. 뭐 더 할 얘기가 있으면은 그때 가서 하라고. 그러자 헌법재판관은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로 되물었습니다. 그 이재명, 한동훈 잡으러 다닐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가하게 증인에게 얘기했을 것 같지가 않아서. 국회 주요 인사가 체포 대상자로 거론된 긴박한 상황에서 내일 얘기하자는 조 원장의 대답을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아이들 웃음소리는 줄고 도시는 나이가 들면서 지역이 소멸할 거라는 걱정 현실이 된 지 오래입니다. 젊은 인재들도 대도시로 떠나는 속도가 빨라져서 이 위기를 극복할 대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요. 자급자족이 가능한 도시, 이게 대안이 될 텐데 교육, 일자리, 교통, 주거까지 지자체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조용익 부천시장님께 해법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장입니다. 네, 자급자족이 가능한 도시가 돼야 인구 소멸 위기 늦출 수가 있을 텐데 부천시가 과학고 지정을 추진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이 과학고 지정이 자급자족, 일자리와도 연관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술 경쟁 패권이 빠르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 이 중요한 시기에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경기도에는 과학고가 한 곳밖에 없어서 추가적인 과학고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저희 부천시는 과학고를 오랫동안 준비해 왔고 기존에 있던 부천고등학교를 과학고로 전환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천고는 과학 중점 고등학교로 준비해 왔고 또 그린 스마트 스쿨을 통해서 많은 준비를 해서 가장 빨리 이 과학고를 개교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곳입니다. 네. 또 저희 부천에는 이 문화와 예술의 도시여서 창의형 융합 인재를 키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다빈치형 인재를 육성할 수 있어서 이 과학 기술 인재를 통해서 더 많은 이 국가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R&D 중심의 도시로 전환해 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부천에 더 많은 인재가 들어오고 이 인재들이 부천에 있는 이 반도체의 최초의 발상지인 부천에서 여러 기업과 현장에서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서 우리 부천 시민들이 수원하고 있는 과학고 유치를 반드시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 또 만화 이런 게 유명한 도시이기도 하죠. 일자리 중에서도 양질의 일자리가 그렇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부천에도 첨단 산업단지 네, 계획이 그렇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네.
네, 저희가 부천 대장 신도시와 곁들여서 부천 도시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부천에 다시 뛰는 부천을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의 땅이던 이곳입니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을 맞닿아 있는 교통 중심지여서 많은 인재들이 확보돼 있고 교통이 잘 발달된 이 부천 대장 첨단 산업단지에 정말 이 우리 부천의 미래를 선도해 나갈 그런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2023년에는 SK그룹과 SK그린 테크노 캠퍼스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 왔고 이후에 많은 기업들과 이곳에 첨단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협의를 해오고 있고 올 하반기부터는 분양을 시작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절차가 진행될 것인데 올해 1월 달에는 대한민국의 공작기계 1위 업체이고 글로벌 3 업체인 DN솔루션즈하고도 입주 협약을 체결하였고 또 이후에도 순차적으로 더 좋은 기업들과 유치할 계획입니다. 저희 부천에 있는 이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로봇 산업과 연계해서 이 부천의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첨단 산업 단지를 저희가 잘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기업들이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교통 얘기도 하셨는데 지역 주민들에겐 이 교통 문제가 또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지금 부천의 교통 인프라는 좀 어떤 상황인가요? 네, 저희는 부천은 1호선과 철도 1호선과 7호선 그리고 서해선과 또 올해 착공하고자 하는 대장 홍대선 그리고 GTS-B 등을 포함하면 총 9개의 철도 노선의 국가철도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수도권 내 가장 사통팔달의 교통 중심지가 될 것이고 이곳에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의 항공과 인천항의 항로까지 가지게 되면 부천은 그야말로 사통팔달의 교통 중심 도시가 됩니다. 이 교통 중심지가 되면 인천에서 서울을 가는 길, 김포에서 서울을 가는 길뿐만 아니라 고양에서 부천을 거쳐서 시흥과 안산을 거쳐서 충청과 호남으로 연결되는 이러한 이 교통의 흐름이 원활해지는 곳입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기업들이 이곳에서 물류와 교통의 편리함을 가질 것이고 좋은 인재들이 이곳에 모여 있어서 이 인근의 이 대장 신도시에서 이 좋은 주거 환경과 더불으면 직주락을 갖출 수 있는 아주 멋진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이 부천의 이 새로운 이 교통 체계 그렇게 되면 부천 종합운동장은 5중 역세권이 될 것이고 대장역은 4중 역세권이 될 것이어서 이곳을 통해서 인천공항에서 오는 분들과 또 지역으로 이 인근 수도권으로 가는 여러 교통들이 부천이 중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마지막으로 부천 중동 일기 신도시가 생긴 지가 벌써 30년이 됐다고 합니다.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네. 선정이 됐는데 이건 재건축 관련 논의가 진행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기 신도시들이 5개의 신도시들이 노후계획 특별법에 따라서 재건축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저희 부천시가 발빠르게 준비를 하여서 부천시에 49개의 일기 중동 신도시 단지가 있는데 이곳을 18개 단지로 재편을 해서 보다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두 곳을 우선 시범 지역으로 선정을 하였고 이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패스트 트랙 절차를 통해서 통합 심의도 하고 빠른 절차를 진행하고 사업성을 높이고 무엇보다도 중동 신도시는 기존의 녹지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굉장히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 선도지구에 선정되지 않은 곳도 저희가 추가적인 행정 지도를 통해서 빠르게 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또한 이 부천과 같은 도시에서는 신도시와 원도심의 균형 발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원도심의 오래된 주거 환경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역세권 중심으로 한 역세권 개발 사업과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미니 뉴타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각각의 두 곳의 시범 지역을 선정을 해서 원도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용적률 완화라든지 기타 여러 조건들을 저희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원도심 주민들이 부담을 줄이고 자기 부담금이 낮춰진 상태에서 사업성을 높이고
그런 상태에서 기반 시설도 확보하고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절차를 추진해서 원도심 주민들이 오랜 수건인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부천시가 적극적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급자족이 가능한 도시 부천의 미래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면 갑자기 졸립고 피로해지는 걸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릅니다. 당을 조절하고 천천히 나이 들자는 게 어느 세대에게나 중요한 관심사가 됐는데요. 산업도 연구개발도 이 혈당 관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지난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박람회, 한 스타트업 기업이 만든 혈당 측정 기기입니다. 몸에 바늘을 찔러 혈당을 측정하는 대신 손목에 차기만 하면 혈당이 측정됩니다. 레이저로 포도당을 감지하는 겁니다. 바늘을 찌르는 것보다는 그냥 집에서 아주 간편하게 아플 때마다 항상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는 본인이 직접 본인의 상태를 알게 됨으로써 본인이 뭔가 행동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혈당 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관련 업계들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혈당 측정기와 앱을 연동해 AI가 혈당을 관리해 주는가 하면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는 식품 연구도 활발합니다. 최근엔 홍삼 섭취가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가 국제 학술지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당뇨병 전 단계인 40세 이상 성인 98명을 대상으로 12주간 추적 관찰한 결과입니다. 식욕도 줄며 비만 치료제 원리로 꼽히는 GLP-1 호르몬 역시 10%가량 높아졌습니다. 공복 혈당, 식후 혈당, 3개월 평균 혈당,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 분비능뿐만 아니라 GLP-1 등의 효과를 모두 규명해 식약처로부터 기능성 인정을 받은 소재는 홍삼이 처음입니다. 최근엔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기 위해 기존 제품 성분을 바꾸는 등 저속 노화 상품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피겨스케이팅에서 남자 싱글 차준환 선수와 여자 싱글 김채연 선수가 동반 금메달을 땄습니다. 두 선수는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일본 선수들을 따돌리고 모두 역전 우승을 차지해 한국 피겨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특히 차준환은 쇼트 프로그램에서 일본 카기야마에 9.72점이나 뒤져 2위가 유력했지만 프리스케이팅에서 대역전극을 펼쳐 동계 아시안게임 최초로 한국 남자 싱글 첫 메달을 금빛으로 바꿨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년 기온을 웃도는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온화한 서풍이 불면서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0도, 대구, 부산 12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상 10도를 웃돌겠습니다. 초봄 같은 기온은 주말에도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남해안과 제주에 비가 예상됩니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다음 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